안녕하세요. 저는 적금 통장 하나를 깨면서 인생이 통째로 바뀐 경험을 한 50대 여자입니다. 남을 돕는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마음은 굴뚝 같아도 막상 내 지갑이 열려야 하는 순간이 오면 망설이게 되는 게 사람 마음이니까요. 저도 그랬습니다. 그런데 어느 새벽 아픈 손주를 안고 계단 앞에 주저앉아 계시던 할머니 한 분을 만나고 나서 제 인생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오늘은 그 할머니와 10살 손주가 제 삶에 굴러들어오면서 벌어진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시면 정말 좋겠습니다. 그날 새벽을 저는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합니다. 시계 바늘이 새벽 2시를 막 넘겼을 때였어요. 겨울 추위가 유난히 매서웠던 그 밤에 저는 이상하게도 잠이 오지 않아서 뒤척이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디선가 소리가 들려오는 거예요. 처음엔 바람 소리인가 싶었는데 귀를 기울이다 보니 뭔가 낮고 떨리는 소리 같기도 하고 아이 신음소리 같기도 했습니다. 저는 살금살금 일어나 계단 쪽으로 귀를 갖다 댔어요. 분명히 들렸습니다. 슬리퍼를 끌고 현관문을 여는데 찬바람이 얼굴을 확 때리더라고요. 그리고 계단 아래 우리 집 현관 바로 앞 바닥에 웅크리고 앉아있는 두 사람이 보였습니다. 2층에 사시는 최 씨 할머니였어요. 그 작은 몸으로 손주 준이를 꼭 끌어안고 아이 이마에 차가운 손을 얹은 채 그냥 바닥에 주저앉아 계셨어요. 할머니 뺨 위로 눈물이 줄줄 흘러내리고 있었고 준이는 눈을 제대로 뜨지도 못한 채 축 늘어져 있었습니다. 심장이 철렁 내려앉더라고요. 할머니가 저를 올려다보시면서 떨리는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사모님, 제가 염치 없는 거 압니다. 근데 우리 준이 이대로 두면 안 될 것 같아서요.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모르겠어요, 저는. 그 말 한마디에 저는 아무 말도 못하고 그냥 할머니 손을 잡았습니다. 손이 얼음장처럼 차가웠어요. 도대체 얼마나 오래 거기 앉아 계셨던 걸까요? 저는 얼른 준이를 안아서 우리 집 거실에 눕혔습니다. 아이 몸이 불덩이처럼 뜨거웠어요. 열이 얼마나 높은지 이불을 덮어줬는데도 아이는 덜덜 떨었고 입술은 바싹 타서 갈라져 있었습니다. 남편을 흔들어 깨우고 해열제를 찾고 차가운 수건을 이마에 얹어주면서 저는 속으로 계속 한 가지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이게 단순한 감기가 아니라는 걸 몸이 먼저 알아채고 있었던 겁니다. 할머니가 그날 밤 처음으로 털어놓으신 이야기에 따르면 준이가 며칠 전부터 코피를 자주 흘리고 팔다리에 이유 없이 멍이 생기더라는 거였어요. 동네 작은 의원에서 약을 지어다 먹였는데 나아지기는커녕 그날 저녁부터 열이 펄펄 끓기 시작했다고 하셨습니다. 할머니는 구급차를 불러야 하나, 택시를 타야 하나, 그런데 새벽에 혼자 아이를 데리고 병원에 가자니 덜컥 겁이 나셨던 거죠. 그래서 망설이고 또 망설이다가 결국 우리 집 문을 두드리러 내려오셨다는 거였습니다. 얼마나 무서우셨을까요? 얼마나 망설이셨을까요? 그 작은 몸으로 아픈 손주를 꼭 끌어안고 계단 앞에서 문을 두드려야 하나 말아야 하나. 혼자 그 차가운 새벽에 싸우고 계셨을 할머니를 생각하니 눈물이 핑 돌더라고요. 저는 그날 밤을 꼬박 새웠습니다. 준이 이마에 수건을 갈아얹고 할머니 손을 잡아드리고 따뜻한 물을 조금씩 먹이면서 저는 속으로 계속 한 가지를 다짐하고 있었어요. 아이가 조금 안정되면 제대로 된 큰 병원에 꼭 데려가야겠다고요. 그냥 넘어가서는 절대 안 된다는 걸 직감적으로 느꼈습니다. 새벽이 지나고 날이 밝아올 무렵 준이 열이 조금 잡혔어요. 아이가 깊은 잠에 빠지자 할머니가 조용히 제 손을 잡으셨는데 아무 말씀도 안 하셨어요. 그냥 손만 꼭 쥐고 계셨는데 그 손에서 모든 게 다 느껴졌습니다.
고마움도 미안함도 얼마나 무너지고 싶으셨는지도요. 사실 그날 이후 제 머릿속은 내내 복잡했어요. 병원비 이야기가 나올 거라는 건 알고 있었거든요. 할머니 형편이 어떤지 저는 이미 조금은 알고 있었습니다. 새벽같이 나가 밤에 들어오시는 식당 일, 낡은 짐 보따리 몇 개만 들고 이사 오시던 날, 준이 신발 밑창이 떨어져도 한참을 그냥 신고 다니던 모습들. 그런 장면들이 하나씩 떠오르면서 저는 조용히 마음을 정하고 있었어요. 우리 통장에 5년 동안 조금씩 모아온 적금이 있었습니다. 남편이랑 둘이서 노후를 위해 티끌처럼 모아온 돈이었어요. 깨면 안 된다고, 절대 건드리지 말자고 입버릇처럼 말하던 통장이었죠. 그런데 그날 새벽 할머니 손을 잡고 앉아 있으면서 저는 이상하게도 그 통장 생각이 자꾸 났습니다. 아, 이 돈이 이럴 때 쓰라고 있는 게 아닐까 하고요. 그 생각을 하고 나니까 이상하게 마음이 홀가분해졌어요. 두렵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명확해지는 느낌이랄까요. 살다 보면 어떤 순간에 내가 왜 이 돈을 모았는지 답이 보일 때가 있다고 하잖아요. 저한테는 그날 새벽이 바로 그 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줄은 그때 저는 정말 몰랐어요. 저와 남편이 처음 이 빌라를 장만한 건 결혼한 지 꽤 오랜 시간이 흐른 뒤였습니다. 젊은 시절엔 남들처럼 전세를 전전하며 살았고 허리띠를 졸라매고 또 졸라매서 겨우 마련한 작은 빌라였어요. 1층은 우리 살림집으로 쓰고 2층은 월세를 놓아 생활비에 보태는 구조였는데 넉넉하다고는 할 수 없어도 그렇다고 모자라다고 느낀 적도 없었습니다. 남편은 동네 세탁소를 운영했고 저는 살림과 가게 일을 반반씩 거들며 하루하루를 알차게 채워가고 있었어요. 남편이라는 사람이 참 특이한 구석이 있었습니다. 가진 게 넉넉하지 않아도 주변을 먼저 살피는 사람이었거든요. 골목 어귀에서 혼자 무거운 짐을 들고 가는 어르신을 보면 그냥 지나치지 못하고 가게 앞에 쪼그리고 앉아서 쉬어가는 분이 계시면 꼭 따뜻한 차 한 잔을 내왔어요. 그 모습을 보면서 저도 처음엔 저러다 우리 손해보는 거 아닌가 싶었는데 신기하게도 그런 일이 반복될수록 가게엔 단골이 늘어났고 동네에서 남편 이름을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가 됐습니다. 베푼다는 게 꼭 큰돈이 오가는 일이 아니어도 된다는 걸 남편을 보면서 조금씩 배워가고 있었어요. 다만 저한테는 마음속 한구석에 채워지지 않는 빈자리가 하나 있었습니다. 오래전 유산으로 아이를 잃은 뒤로 아이 없이 둘이서만 살아왔는데 크게 내색하지는 않았지만 어디선가 아이 웃음소리가 들려오면 괜히 발걸음이 느려지곤 했어요. 남편도 그걸 알고 있었는지 아이 이야기는 먼저 꺼내는 법이 없었고 대신 늘 제 옆을 묵묵히 지켜줬습니다. 그렇게 둘이서 조용하고 단단하게 살아가는 게 우리 부부의 방식이었어요. 그러던 어느 가을 2층 월세방에 새 세입자가 들어왔습니다. 이삿짐이라고 해봤자 낡은 보따리 몇 개가 전부였고 들어오신 분은 70대로 보이는 할머니와 어린 남자아이였어요. 아이가 딱 보기에도 10살 안팎이었는데 짐을 나르는 내내 할머니 옆에 딱 붙어 조용히 따라다녔습니다. 아이 부모는 보이지 않았고 그날 이후에도 한 번도 모습을 드러내지 않더라고요. 저는 궁금했지만 처음부터 사정을 캐묻는 건 예의가 아닌 것 같아서 그냥 넘겼습니다. 할머니는 이사 오신 다음 날부터 새벽같이 나가 밤늦게 들어오셨어요. 식당 일을 하신다는 걸 나중에 알게 됐는데 그 나이에 그 고된 일을 하루도 빠짐없이 하신다는 게 보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짠했습니다. 아이는 학교에서 돌아오면 혼자 방에서 시간을 보내는 날이 많았는데 어느 날 제가 마당을 쓸다가 2층 창문 너머로 혼자 앉아 숙제를 하는 준이를 봤어요.
그 뒷모습이 어쩐지 낯설지 않았습니다. 그날부터 저는 반찬을 넉넉하게 만들어서 한 그릇씩 위로 올려보내기 시작했고, 준이가 학교 다녀오면 우리 집 부엌에 앉아 간식을 먹고 가도록 자연스럽게 자리를 만들어줬어요. 아이는 처음엔 낯을 가렸지만 며칠도 지나지 않아 현관문을 두드리고 들어오는 게 익숙해졌습니다. 할머니와 가까워진 건 어느 날 저녁 둘이 마당 평상에 나란히 앉게 되면서부터였습니다. 준이가 우리 집에서 저녁을 먹고 올라간 뒤 할머니가 일을 마치고 돌아오셔서 잠깐 바람을 쐬고 계셨는데, 저도 마침 빨래를 걷다가 자리를 함께 하게 됐어요. 처음엔 날씨 이야기, 동네 이야기처럼 가벼운 말들을 주고받았는데 어느 순간부터 할머니 목소리가 조금 낮아지더라고요. 준이 부모 이야기를 꺼내기까지 할머니는 한참을 망설이셨습니다. 말끝을 흐리다가 다시 시작하고 또 멈추기를 반복하셨어요. 저는 재촉하지 않고 그냥 옆에 앉아 있었는데 할머니가 결국 조용히 이야기를 꺼내셨습니다. 준이 엄마는 준이가 5살 때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다고 하셨어요. 갑작스러운 사고였고 남은 사람들이 감당하기엔 너무 큰 상실이었습니다. 아들은 아내를 잃은 충격을 이겨내지 못하고 술에 기대기 시작했고, 시간이 흐를수록 일상으로 돌아오지 못했어요. 결국 준이를 할머니한테 맡기고는 연락이 끊겼다고 하셨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는 아무 말도 못했어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고 어설픈 위로가 오히려 상처가 될 것 같아서 그냥 할머니 손 위에 제 손을 살며시 얹었습니다. 할머니는 손을 뿌리치지 않으셨어요. 잠시 침묵이 흘렀고 그 고요함이 오히려 많은 것을 말해주는 것 같았습니다. 할머니가 하신 말씀 중에 지금도 기억에 남는 게 있어요. 아들을 원망하는 마음이 없지 않지만 그래도 준이를 반듯하게 키워놓는 게 자신이 할 수 있는 전부라고 하셨거든요. 아이가 커서 세상에 나갔을 때 당당하게 설 수 있는 사람이 되도록 곁에서 지켜주는 것, 그게 지금 살아가는 이유라고 담담하게 말씀하시는데 가슴이 뭔가로 꽉 막히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와 할머니 사이가 달라졌어요. 말수가 많지 않아도 서로를 이해하는 사이가 됐달까요? 할머니는 제가 준이를 챙기는 걸 고마워하셨고 저는 그 고마움이 부담스럽기보다 따뜻했습니다. 준이도 어느 틈엔가 저를 편하게 대하기 시작했는데 학교에서 있었던 일들을 조잘조잘 늘어놓거나 숙제가 막히면 가방을 들고 내려오는 게 자연스러운 일과가 됐어요. 아이의 웃음소리가 우리 집 부엌을 채우기 시작했고 저는 그게 그렇게 좋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계절이 한 바퀴 돌아 겨울이 찾아왔고 그 새벽의 일이 일어났습니다. 준이를 큰 병원에 데려갔던 날은 찬바람이 유독 차갑게 느껴지던 날이었습니다. 할머니는 전날 밤 일을 한 탓에 몸이 많이 힘드셨는데도 준이 손을 꼭 잡고 병원 복도를 걸으셨어요. 저도 옆에서 함께 걸으면서 괜찮을 거라고 그냥 감기 같은 거겠지 하고 속으로 계속 되뇌었습니다. 그런 생각을 하면 정말로 그렇게 될 것 같았거든요. 그런데 검사 결과를 기다리던 시간이 유난히 길었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우리를 조용한 방으로 부르셨을 때 그 표정에서 이미 뭔가 느껴졌어요. 결과는 청천벽력이었습니다. 혈액 수치가 정상 범위를 한참 벗어나 있고 정밀 검사가 더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 뒤로 어떤 말이 이어졌는지 귀에 잘 들어오지 않았어요. 나중에 확인된 병명은 소아 혈액암이었습니다. 할머니는 그 자리에서 무릎에 힘이 풀리셨고 저는 할머니를 부축하면서 속으로 눈물을 꾹 참았습니다. 치료비 이야기가 나온 건 입원 수속을 밟으면서였어요. 보험도 없고 모아둔 돈도 없다고 하시는 할머니 목소리가 너무 작았습니다. 식당 일을 하며 받는 돈으로는
월세와 생활비를 겨우 감당하고 있었던 터라 수천만 원이 오가는 치료비는 감당할 엄두조차 내기 어려운 상황이었어요. 저는 그 자리에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집에 돌아오는 내내 아무 생각도 하지 않으려고 했어요. 그날 밤 남편한테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다 이야기하고 나서 저는 그냥 조용히 남편 얼굴을 바라봤어요. 남편은 한동안 말이 없었는데 그러다가 조용히 한마디를 했습니다. 우리 통장 깨자고요.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울컥했어요. 제가 먼저 그 말을 꺼내야 했는데 남편이 먼저 해줬거든요. 5년 동안 노후를 위해 한 푼씩 모아온 적금이었지만 남편 말대로 저 아이를 살려야 우리 노후도 의미가 있는 거였습니다. 다음 날 저는 은행에 가서 적금을 해지했어요. 손이 조금 떨렸지만 망설임은 없었습니다. 그 돈을 할머니 손에 쥐어드리면서 저는 꼭 갚지 않아도 된다고 했어요. 할머니는 고개를 절레절레 흔드셨고 눈물을 흘리지 않으려고 입술을 꼭 깨무셨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저는 잘했다는 확신이 들었어요. 이 선택을 후회하는 날은 오지 않을 거라는 걸 그때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입원이 시작되고 나서 병원이 할머니와 준이의 일상이 됐습니다. 항암 치료는 아이한테 너무 가혹했어요. 조금만 걸어도 지쳐서 눕고 밥 한 숟가락 넘기는 것조차 힘들어했으며 한창 뛰어놀 나이에 병실 침대에서 천장만 바라보고 있어야 했습니다. 그런데도 준이는 울거나 떼쓰는 일이 많지 않았어요. 오히려 할머니가 힘들어 보이면 먼저 괜찮다고 했고 병실에 들어오는 간호사 선생님들한테 꼭 인사를 했습니다. 그 나이에 어떻게 저런 마음씨를 가졌나 싶어서 보는 것만으로도 코끝이 찡했어요. 저는 가능한 한 자주 병원에 들렀습니다. 할머니 혼자 그 긴 시간을 버티는 게 걱정됐거든요. 가서 준이 옆에 앉아 책을 읽어주거나 할머니가 잠깐 밖에 나가 바람 쐬는 동안 준이 곁을 지키는 식으로 함께 했어요. 남편도 주말이면 빠짐없이 병원에 들러 준이가 좋아하는 간식을 사들고 왔습니다. 처음엔 어색해하던 준이가 점점 남편한테도 마음을 열었고 어느 날부터는 남편이 오면 먼저 손을 내밀어 잡으려 했어요. 치료가 길어지면서 할머니가 많이 지치셨습니다. 식당 일도 계속 나가야 했고 병원도 지켜야 했으니 몸이 2개라도 모자랄 지경이었어요. 저는 할머니가 출근하는 날 아침이면 병원에 먼저 가 있었습니다. 아이 아침을 챙겨주고 담당 선생님 회진 때 옆에 있어주고 할머니가 퇴근하고 오실 때까지 자리를 지켰어요. 그게 제가 할 수 있는 전부였지만 그 전부를 다 했습니다. 가장 힘든 고비는 치료 중반쯤이었어요. 부작용이 심해지면서 준이가 일주일 넘게 의식이 흐릿한 상태가 이어졌고 의료진도 표정이 무거워졌습니다. 할머니는 그때 처음으로 제 앞에서 소리를 내어 우셨어요. 복도 끝 창가에서 혼자 작게 우시는 걸 보고 저도 그냥 옆에 앉아서 같이 울었습니다. 말이 필요 없었어요. 그냥 옆에 있는 것만으로 충분한 순간이 있더라고요. 다행히 그 고비를 준이가 버텨냈습니다. 조금씩 수치가 안정되기 시작했고 밥도 조금씩 먹기 시작하더니 어느 날 아침에 준이가 혼자 일어나 앉아 있었어요. 그 모습을 본 할머니가 아무 말도 못하고 준이를 꼭 안아주셨는데 저는 그 장면을 병실 문 앞에서 바라보면서 이게 다 잘 될 거라고 처음으로 확신했습니다. 준이가 완치 판정을 받던 날의 일을 저는 평생 잊지 못할 것 같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검사 결과를 보시면서 수치가 정상 범위로 들어왔다고 하셨을 때 할머니는 한동안 아무 말도 못 하셨어요. 그러다가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 쥐고 작게 떨리기 시작하셨는데 그게 눈물인지 웃음인지 구분이 안 될 정도였습니다. 준이는 오히려 덤덤하게 앉아서 할머니 등을 토닥이고 있었어요.
그 아이가 어느새 그렇게 컸더라고요. 퇴원하는 날 저와 남편도 병원에 갔습니다. 준이가 가방을 들고 병실을 나서는데 들어올 때보다 키가 조금 자란 것 같기도 하고 눈빛이 달라진 것 같기도 했어요. 긴 싸움을 이겨낸 사람만이 갖는 어떤 단단함이 아이 눈 속에 생겨 있었습니다. 남편이 준이 머리를 쓰다듬으면서 수고했다고 했고 준이는 머쓱하게 웃으면서도 싫어하지 않더라고요. 집에 돌아온 뒤 할머니와 준이의 일상은 조금 달라졌습니다. 할머니는 여전히 식당 일을 나가셨지만 예전보다 조금 여유로운 얼굴이 되셨고 준이는 학교에 다시 다니기 시작하면서 제 집을 오가는 게 완전히 일상이 됐어요. 방과 후에 내려와 부엌 식탁에 앉아 숙제를 하고 저는 옆에서 저녁 준비를 하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는 시기였습니다. 남편은 주말 저녁이면 꼭 같이 밥을 먹었고 그 식탁이 어느 순간부터 너무 자연스러워졌어요. 할머니가 한 번은 조용히 저한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나이에 이런 인연을 만날 줄 몰랐다고. 사람은 살아봐야 안다고요. 저도 그 말에 깊이 공감했어요. 우리가 처음 이 빌라를 장만하고 2층을 월세로 내놓을 때 이런 인연이 생길 거라고는 꿈에도 생각 못했으니까요. 인생이란 게 참 묘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계획하지 않은 자리에서 가장 소중한 것들이 생기더라고요. 준이는 그렇게 중학생이 됐고 고등학생이 됐습니다. 키가 쑥 크면서 목소리가 굵어졌고 어느 날부터 저를 아주머니 대신 어머니라고 부르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제가 더 놀랐는데 준이가 너무 자연스럽게 그 말을 쓰니까 저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게 됐습니다. 그 한 글자가 얼마나 많은 의미를 품고 있는지는 그 아이 눈을 보면 알 수 있었어요. 준이가 대학을 마치고 작은 회사에 자리를 잡은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였습니다. 그 무렵 남편 세탁소가 들어선 건물이 재개발 구역에 묶였어요. 주변 상가 주인들 사이에서 보상 문제로 말이 많았고 어떤 분들은 제대로 된 보상도 못 받고 쫓겨나듯 나가기도 했습니다. 저와 남편은 법인이 절찬히 하는 것들을 잘 몰라서 그냥 나오라면 나와야 하는 건가 막막했어요. 주변에서 이래라 저래라 말이 많았지만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할지 감을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준이한테 했던 게 밥 먹다가 그냥 나온 말이었어요. 걱정이 되긴 해도 해결할 방법을 몰라서 그냥 흘려보내려던 이야기였는데 준이가 그걸 듣고 자기 일처럼 진지해지더라고요. 그 다음 날부터 준이는 퇴근하고 우리 집에 들러 관련 서류를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본인 회사 일도 바쁠 텐데 저녁마다 찾아와서 이것저것 알아보고 관련 분야를 잘 아는 지인을 연결해주고 우리가 무슨 말을 해야 하는지 하나하나 정리해줬어요. 남편이 협의 자리에 나갈 때마다 준이가 옆에서 함께했습니다. 발언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어떤 부분을 짚어야 하는지 꼼꼼하게 챙겨줬어요. 그 과정이 몇 달에 걸쳐 이어졌는데 결과적으로 처음 제시받았던 보상금보다 훨씬 나은 조건으로 합의가 이뤄졌습니다. 저와 남편이 혼자 감당했다면 그냥 처음 나온 조건을 받아들이고 나왔을 게 뻔한 상황이었어요. 그 차이가 작지 않았습니다. 덕분에 저희 부부는 새 가게 자리를 얻고 오랫동안 꿈꿔온 작은 아파트도 마련할 수 있게 됐어요. 남편이 계약서에 도장을 찍고 나오면서 눈이 빨개졌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준이한테 고맙다는 말을 하려는데 목이 먹먹해져서 제대로 나오지 않더라고요. 준이는 그냥 별거 아닌 것처럼 웃었습니다. 당연한 걸 했을 뿐이라고요. 그 말이 오히려 더 마음에 깊이 박혔어요. 적금을 깨던 그날 우리가 한 선택이 이런 방식으로 돌아올 거라는 건 정말 상상도 못했습니다. 지금 준이는 어엿한 청년이 됐습니다. 반듯하게 자라서 제 눈에는 어느 부모가 봐도
자랑스러울 사람이 됐어요. 할머니는 여든이 가까운 나이에도 정정하게 지내고 계시고 명절이면 어김없이 우리 집 식탁에 앉으셔서 남편이 끓인 국을 드십니다. 그 식탁이 저한테는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장소예요. 돌이켜보면 참 신기합니다. 처음엔 그냥 2층 세입자였던 분들이 지금은 제 삶에서 빠질 수 없는 사람들이 됐으니까요.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았는데 어느 순간부터 가족이라는 말이 전혀 어색하지 않아졌어요. 아이 없이 살아온 우리 부부한테 준이가 채워준 게 얼마나 큰지는 아마 말로 다 표현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가끔 그 새벽을 떠올립니다. 계단 앞에 주저앉아 계시던 할머니, 축 늘어져 있던 준이, 그리고 손이 조금 떨리면서도 통장해지 신청서를 밀어넣던 저를요. 그때 만약 제가 망설이다가 그냥 문을 닫고 들어갔다면 어땠을까 생각하면 지금도 아찔합니다. 인생의 어떤 선택들은 그 결과가 너무 커서 나중에서야 그 무게를 실감하게 되더라고요. 저한테는 그날 새벽이 바로 그런 순간이었습니다. 남을 돕는다는 게 꼭 여유가 있어야 가능한 일은 아닌 것 같아요. 오히려 여유가 없을 때 손을 내밀어야 진짜 선의가 되는 게 아닐까 싶기도 합니다. 저와 남편이 그날 적금을 깰 수 있었던 건 넉넉해서가 아니라 그 순간 어떤 게 더 중요한지 알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 선택이 우리 부부의 인생을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이 이야기가 오늘 이 글을 읽고 계신 분들한테 작은 위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살다 보면 누군가한테 손을 내밀어야 할 것 같은 순간이 찾아오잖아요. 그 순간에 망설이고 계신 분이 있다면 저는 그냥 한번 믿어보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제가 그랬던 것처럼 그 선택이 언젠가 반드시 돌아올 테니까요. 오늘 이야기가 좋으셨다면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 비슷한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댓글로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도 누군가한테 큰 힘이 됩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